네, 지난주 목요일에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팽팽했습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구체적인 정책 의제들을 두고 예. 협상이 진행됐는데 음,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좀 계속 그 가동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큰 의제들이 대부분 실무 협의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실무 협의를 좀 더 진행해 봐야 국정 협의회 본 회담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정책위 의장 간의 소통 채널이 좀 있습니까? 네, 정책위 의장 간에는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추경 문제 있잖아요. 네. 의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소비 내수 부진을 타개할 마중물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마중물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은 정부가 어떤 예산 내역을 편성해 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네. 현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실제로 민생이 어려운 것은 소비가 너무 부진하고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반드시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라고 해서 소비 쿠폰, 바우처, 캐시백, 지역 화폐까지 4개 종류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을 꼭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 또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민주당의 제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내수 진작책을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쟁점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이걸로 이제 많이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무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노동시간 예외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또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런가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이자 몸통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또 용수, 또 운송을 위한 도로, 교통 이런 걸 확보하는 기반 시설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시간 예외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조차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접점이 형성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 쟁점은 일단 좀 뒤로 미뤄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합의된 것은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정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 정리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러면 당 차원에서 적극 그러니까 입법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자는 법인데 그 법은 이미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21대 국회, 22대 국회 2번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거부권에 가로막혀서 좌절됐는데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요. 또 하나 국민연금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여야정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서 연금 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역시 연금 개혁 문제도 정부 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보통 그동안의 어떤 그 경우를 보면은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는 보통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연금 개혁의 모수 개혁, 구조 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우선 합의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 모수 개혁인데 예. 그 중에서도 소득 대체율의 1% 차이로 좀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러면 몇 %로 지금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정확히? 그건 조금 더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시는 대로 민주당은 45%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네.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네. 44%로 네. 타결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안대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적어도 소득 대체율은 44에서 45% 수준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그 단독 처리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 아닙니까? 혹시 뭐 시한 이런 것도 정해놓고 있는 겁니까?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 안에 처리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 발언을 일단 어떻게 이해를 하셨었어요, 의장님은? 예, 저는 민주당의 이념적 정체성이라고 하면 중도 개혁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당내 스펙트럼으로 보면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서부터 중도 진보, 그러니까 양극단의 극우와 극좌를 뺀 이념상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이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네. 합리적인 보수 또 온건한 보수로 대변되는 보수 유권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까지 포괄해내고 아울러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이제 곧 종결되고 곧 선고가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도 가시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당의 지지 외연을 확장해 가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과 그다음에 아까 질문드렸던 그 노란봉투법 재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냐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자처하며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극좌 법안이라는 뜻인가요? 네. 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업 측의 손해를 노동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천문학적이에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노동자에게 48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통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가산들이 전부 다 압류되고 그 생활상의 고통을 받아서 급기야 목숨까지 끊는 노동자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살인적인 손해배상만큼은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한 가지 핵심이고 또 한 가지 핵심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실제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협상을 기피해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원청 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이라든지 노동 조건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극좌 정책입니까? 알겠습니다. 노사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입니다. 정책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속세법 있지 않습니까? 네. 상속세는 그러니까 지금 당 입장이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다룰 때부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8년 전에 상속세 공제 한도를 넘는 상속들이 발생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부담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네. 또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각각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추진해 왔는데 예. 여기에 정부 여당은 그야말로 그 상속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초부자 감세까지도 얹어서 함께 하자고 했기 때문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네. 그래서 상속세법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좀 정리 겸해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정책에는 몇 가지를 지금 이제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가운데 자 만약에 그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되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걸 전제로 해서 네. 그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린다고 전제를 하고 대선 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과 네. 그 후 그래서 대선 공약화할 사안 혹시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한 게 있습니까? 당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것들은 그간에도 다 추진해 왔던 것이고 예.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대선과 무관하게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고 정책 의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된다면요, 뭐 그건 두말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네. 예. 근데 문제는 합의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그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연금 개혁도 오랫동안 보험료와 연금 수급액 사이에 큰 격차로 인해서 연금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조정해내면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미룰 일은 아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2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설령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전제한다면 지금 열거했던 사안들이 전부 다 대선 공약화되는 사안들로 결국 귀결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만약에 뭐 저희들 판단으로 필요해서 단독 처리를 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것이 여야 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국회 표결을 거치고 의결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가 수용하고 공포해야죠.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뭐 조기 대선의 공약으로 또 내걸고 또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순이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 당에서 17개 시도당에 다음 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서 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는 정책 공약들을 조금 정리해 둬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뭐 지방 공약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각 시도당에서 생각하는
핵심적인 정책 과제들을 네.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조간이 이런 보도를 했던데요. 좀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당 전국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 의장님이 참석을 해서 일제 치하 조선 청년 가운데 똑똑한 청년은 손에 총을 들고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하거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편에 빠졌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맥락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뭐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지 말고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몇 년 전에 본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어요. 뭐 방송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였는데 그 청년이 속한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꿈이 달랐습니다. 예. 이를테면 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은 70%가 내 미래가 기대된다. 이렇게 답한 반면에 하위 계층의 청년들은 내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70%가 답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꿈마저 달라지고 심지어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절망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청년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네.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자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청년 격려 차원의 발언이지 청년 비하 차원의 발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누가 그걸 듣고 비하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